오늘은 유해물질과 아토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금속이죠. 현대인에게 중금속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요. 제일 먼저 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은 흉 상태로 흡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납에 오염된 식품도 있고요. 납 성분이 함유된 조리기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에 오염된 식품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꽃게가 수입이 됐는데 그 안에 납이 많이 들어있었죠.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납을 넣었을까요? 납을 넣으면 무게가 증가하니까. 꽃게 같은 것들은 무게가 많으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것이 적발된 후에는 그것은 폐기했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나 커피잔, 도색 포휘, 또 어린이 장난감이나 크레용 페인트에서 납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기 상태나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 어떤 성분으로 우리에게 인체에 노출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초조해지고 난폭해진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빈혈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면역계가 약해지면서 작은 질병에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뼈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 혈액을 채취해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에서 납땜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자, 베토벤은 난청 증상이 있었다고 하죠. 음악가가 난청이었다면 제대로 듣지 못했을 텐데요. 사망 원인은 납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많이 보던 사진이죠. 나이지리아의 납중독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야생동물의 경우도 역시 먹이 사슬이나 먹이 구물을 통해서 납중독이 나타나고 있죠. 자, 로마는 납 오염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여러 가지 증거로 지속적으로 논문으로 제출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캐나다의 지리화학자인 누리아그 박사가 이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중에는 성격 이상자가 많았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불을 지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좋아했었다, 환호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료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유럽의 어느 지역들에 가보면 수도관이 노출된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납으로 만든 수도관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납이 유해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이 납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이죠. 그래서 식기도 만들었었고요. 물탱크도 납으로 만들었고 수도관, 지붕, 페인트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았던 그런 것이죠. 또 사이언스지에서는 로마인의 유골에서 납 농도가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검출된 자료도 있고요. 또 3000m 깊이의 빙하 샘플을 채취해 봤더니 로마 시대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4배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현대요. 우리가 사는 현대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60년 동안의 납 배출량을 조사해 봤더니 그리스 로마 시대 800년 동안에 배출했던 것보다 800년 동안에 배출했던 것보다 6배가 넘는 것이
60년 동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이하로 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중금속이 카드뮴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음용수를 포함한 음식물을 통해서 노출되고요. 이것은 80% 이상이 오래된 그릇, 부식된 금속 식기, 그리고 오염된 식품에서 우리에게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낮은 농도일 때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은 농도일 때는 금방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저농도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우선 높은 농도로 나타나면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기본적으로 두통이나 근육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복부 경련이 나타나고요. 폐기종,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농도 측정을 하는데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프다인데 이것이 이제 골통을, 그러니까 뼈의 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금속 중에서 이타이타이 병의 경우를 보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뼈가 정상적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손가락도 자기 마음대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드뮴 중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이 노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은이죠. 수은에 노출된 해산물이나 고등어, 참치 같은 것들, 어패류, 수은에 오염된 식수나 토양 대기 환경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선인 경우는 왜 고등어가 참치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걸까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작은 물고기는 중간 물고기에게 먹히고 중간 물고기는 큰 물고기에게 먹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물고기일수록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참치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조림 캔 2개 이상은 하루에 먹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죠. 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때는 폐렴이 발생하고요. 폐렴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폐렴은 숨을 쉬는 것인데 거기에 염증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 다른 곳에 발생되는 염증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또 신장이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나타내는데 신장이 망가지는 분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투석을 하게 돼요. 투석을 하면 원래 신장에서 내 피를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피를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커다란 기계에다가 내 피를 돌려서 걸러내서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투석을 하고 나면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체력 손상이 오고요. 또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신장투석을 정기적으로 하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그런 중금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죠. 자, 메디컬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치과 치료 시에 수은 중독을 주의하세요. 자, 치과 치료하면 되게 이제 대부분이 아프다. 그래서 치과에 가보면 썩었다 그러죠. 그래서 썩어낸 것을 다 발라내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울까요? 아말감을 씌울까요? 그럽니다. 그런데 금을 씌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말감이요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감에 수은이 50% 들어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미 했던 아말감을 제거하는
그런 치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아말감 때문에 이런 수은 중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면서 보고가 나와 있어요. 자,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아말감이 2-3개 있어요. 그런 경우 뜨거운 커피 마실 때 녹아 나온다. 국이나 뜨거운 찌개를 먹을 때도 녹아 나온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아말감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간인데요. 원래 망간은 아주 미량 원소로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2 내지 5mg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간이 함유된 곳에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가 미량이 아니라 상당량이 우리에게 노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용접하는 때 흉에서 나타나고 또 오염된 지하수에서도 망간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검출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호흡기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검사에서 이 나프톨과 다른 성분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종류가 노출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혈액에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인체 생체 지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노출되나요? 의식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연기 이런 데 포함되어 있고요. 흡연할 때 높은 농도로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금연을 하라는 얘기, 그리고 담배 속에 많은 유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69종의 유해물질이 암 발생도 확실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호흡기계나 피부, 눈의 점막의 따가움이나 손상,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닌인데요. 역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에서 순환을 하게 되죠. 순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코티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검사를 하면 코티닌이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흡연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안 좋다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간접 흡연인 경우는 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서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폐이기 때문에 폐암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간암이라든가 신장, 방광에 질병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약 살충제에서 배웠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노출됐을 때 인체 내 대사산물로 PDA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초신경에 작용해서 독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약을 통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상추라든가 파, 부추 이런 야채들, 과일들의 농약이 많이 뿌려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는데 흐르는 물에 씻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에 충분히 30분 정도
담갔다가 3번 정도 흐르는 물에 씻는 걸로, 사과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농약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대부분 충실히 농약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데 대형 식당 같은 데서 정말 그 많은 양의 야채를 정말 깨끗이 다루어 줄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전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운동장애나 경련이 나타나고 마비 같은 증상에 의한 신경 독성이 발생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스페놀 A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 호르몬이에요. 호르몬도 아닌 것이 호르몬처럼 작동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생체 대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생리적인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물질이죠. 1891년에 러시아 화학자 디아닌이 처음으로 합성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산업계에서는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산업계에서는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생산 중단, 모든 것을 사용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까요? 전기, 전자부품, 캔 내부 코팅제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24시 편의점에 가면 캔 음료가 따뜻하게 보관된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 찌그러진 캔, 여기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캔 주스가, 커피가 병에 담겨져 있고 캔에 담겨져 있다면 가능하면 병을 사용하고, 따뜻한 캔과 시원한 캔이 있다면 따뜻한 것은 더 피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와 자료를 보고 나면 많이 인식이 변할 거예요. 또 젖병, 아기들이 사용하는 젖병이죠. 여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동물 실험, 쥐 실험 이런 것들을 했더니 주의력 결핍,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또 ADHD라고 해서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점점 그 개인적으로 인성이라든가 성향의 문제가 발생된다. 당연히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된다면 조기에 사춘기가 오거나 생식기능 교란이 나타난다. 이것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담을 때 가능한 한 식혀서 담고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비스페놀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말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 있죠. 높은 열에 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사용하면 훨씬 유해성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1인용 가구가 늘면서 1인용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정크푸드나 그런 것들을 살짝 따서 그 봉지채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이것은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또 흠집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요, 프라이팬 하나 구하는 게 큰 일이었고 큰 중요한 용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집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 10년도 썼어요. 프라이팬 같은 거. 근데 지금은 2, 3년
이면 바꿔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더 많은 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탈레이트인데요. 우리가 PVC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소제로 프탈레이트 에스터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재, 자동차, 의료용품, 의류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화학물질 민감성 질환이 많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도 타지 못해요. 자동차에 있는 그 외장재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학물질 민감증도 아주 살기에 불편하지만 화학물질에 엄청 노출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 둔감증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이제 최근에 암 발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둔감증, 우리는 나는 잘 못 느껴요 하는 것들이 결국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건축자재 어디에 사용하고 있대요? 프탈레이트가 마루, 바닥 타일, 지붕의 도장에도 사용이 되고요. 벽지, 전선 절연체, 튜브 용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자동차에도 좌석, 외장, 바닥 코팅, 비닐 장식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용품에도 혈액 보관 용기나 정맥 주사 튜브에 이용하고 있고요. 신발이나 우비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포장재, 장난감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사용했던 것,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칫솔이나 아기가 사용하는 고무적 꺽지 그리고 장난감 같은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플라스틱이 아기들 우유병으로 많이 이용됐어요. 근데 아기들 우유병이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어가지고도 충분히 살균이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 푹푹푹푹 삶았어요. 그래서 검출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봤더니 환경 호르몬이 엄청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랐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7년째 아기가 없는 가정.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가정,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는 경우에 확실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환경 호르몬,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분비계 결합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간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신장, 폐에 손상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지우개 많이 사용했죠. 초등학교 때는 처음에 연필로 공부를 하고 글씨를 배우면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지우개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되어 있고요. 또 조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자료들이,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벤젠이에요. 벤젠이 유해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이 벤젠에 노출되었을 때 몸속에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뮤콘산이죠.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벤젠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벤젠은 유기용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독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사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 꼭 사용해야만 하는 용도가 있는 거죠. 또 특히 증기 상태로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으로 흡수되는 것. 자, 우리 인체에는 영양 성분이나 좋은 화장품은 주로 피부나 먹거나 마시거나 그리고 흡입에서 나오는 거죠. 영양 성분도 그런 것처럼 이런 유해 물질도
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음료나 음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급성으로 노출됐을 때는 중추신경을 억제하게 되고요. 만성 노출인 경우는 조혈장기가 억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이 나타나는데 백혈병은 뭐죠? 혈액암이에요. 또 다발성 골수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루엔이 우리에게 노출됐을 때 소변에서 나오는 대사체가 마녀산이에요. 그래서 톨루엔에 노출됐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잉크, 희석제, 세척제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너무나 편리한 화학물질 중에는 이렇게 인체에 노출되면 안 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자, 새집 증후군 들어봤죠? 오랫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새집에 입주했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게 뭘까? 새집이라는 느낌 때문에 이건 새집에서 나는 냄새야.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굉장히 유해하다. 그래서 새집인 경우는 입주하기 전에 메이크아웃이라 그래서 그 뜨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일러를 확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기물질이 다 휘발되게 하고 창문을 충분히 열어서 없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크아웃을 해도 실제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페인트, 잉크, 세척제, 그리고 코팅 염료, 고무, 살충제, 콜타르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농도로 노출됐을 때는 마취작용을 하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농도이지만 반복적으로 흡입이 된다면 처음에는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 정도죠. 그리고 현기증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유해물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도 해요. 결국 이제 정신적인 불안정이라든가 식욕부진, 구역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인체에 유해한 메커니즘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타르색소는 뭔지 알죠? 석탄을 증류하면 콜타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벤젠과 나프탈렌에서 합성한 색소예요. 인공색소죠. 그러니까 천연색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당근을 갈아서 분홍색을 만들 수 있고요. 녹차에서 그린색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가지 같은 데서 자주색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연으로 뽑아낸 것으로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들기에는 천연 물질이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석탄에서 색깔을 뽑아내서 옷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줏빛, 보랏빛, 초록빛 이렇게 옷에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옷감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데 색소가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식품들 그런 것들에 색소가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타르색소 중에서 적색 2호 같은 경우는 발암 가능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식품 사용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황색 4호와 같이 15개 종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치를 정했죠.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은 넣지 말아라.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는 기준치 이하였지만 어린아이는 하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 껌, 음료수 이렇게 하다 보면 노출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 어린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또 언어장애, ADHD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아이들의 급식에 이런 식품 첨가물이나 색소를 전부 배제하고 대안학교라고 알죠.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뭔가 폭력, 자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 학교에 왔는데 급식을 완전 무공해로 했어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색소제 이런 것들, 조미료, MSG 이런 거 전혀 안 넣고 식단을 제공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살률 제로, 폭력 제로 이런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식품 첨가물을 얼마나 먹을까 하지만 그것이 어릴 때부터 노출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되면서 결국 지금 보면 한 40대, 50대, 60대에서 너무 많은 암 같은 게 발생되고 있죠. 자, 그래도 화장품 중에서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하이드로퀴논 이런 것들도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백 제품 중에서 굉장히 화장품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화장품 지금 이제 화해라고 있어요. 앱인데 화장품을 해석하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사기 전에 화해의 그 이름을 찍으면 유해물질이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저도 거기 한번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화장품인데 거기 찍어보니까 2가지가 유해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있는데 그 화장품도 정말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미백 물질 중에서도 크롬이나 수은이 나온 외국산 미백 크림도 밝혀진 적이 있고요. 또 환경 호르몬 어디 들어있대요? 로션, 오데코롱, 방향제, 향수에서도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것이 디에틸 프탈레이트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이나 유산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디뷰틸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 보면 헤어 컬러 제도 들어있고요. 블리치 제품, 매니큐어, 광택제, 손톱 강화제, 화이트닝 제품에서도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화장품들이 있다. 어떤 제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성분 표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발암 위험 요인을 2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죠. 미국 암학회에서. 그리고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그리고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국립암연구소 이런 곳에서 공동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니까 납과 납성분 당연하죠. 중금속이니까 암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용접할 때 증기 상태로 나오는 휴음, 그리고 디젤 배기가스,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나오는 디젤이 이제 LNG로 교체돼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포르말데히드, 클로로포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 중에 하나고요. 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세프트윅이라고 해서 교대 근무가 발암물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교대 근무가 어떻게 발암 요인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대 근무는 대표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8시간, 8시간, 8시간 근무해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그죠?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데 생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원래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생리 주기가 깨지는 거예요.
요새 멜라토닌 얘기 많이 나오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송과체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낮에 활동하면서 프리 레디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거든요. 잘 때. 그런데 경비 근무 이럴 때도 보면 24시간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멜라토닌이 우리의 인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몇 시부터 몇 시라 그래요? 11시부터 3시까지 멜라토닌이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3시까지는 가능하면 잠을 자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죠? 또 알아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라고 했던 것이 실제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잠을 잔 아이들이 키가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멜라토닌과 함께 밤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10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10시부터 잠을 제대로 자는 아이들은 키가 커요. 주위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밤에 보는 영화도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24시간 하는 대형 마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의학 같은 데 가서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찍 재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올 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발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잠재적으로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암 요인으로 지목한 리스트를 보면 이제 디젤 배기가스죠. 그러니까 그 공기 오염이 먼지가 많은 버스가 많이 다니는 이런 길 그리고 드라이클리닝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과거의 드라이클리닝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면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이 옷이 깨끗해졌다는 기분 좋은 냄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드라이클리닝을 찾아왔으면 바람이 통하는 베란다에 몇 시간 놔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모르는 동안 계속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대로 옷장에 갖다 넣었을 때 그런 유해물질은 계속 실내 오염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페인트, 자동차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암 전문가들은 빛과 어둠의 노출 정도가 생체 리듬을 파괴하면서 암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는 잠을 자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요. 6시까지 4시간 자고 일어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자, 새벽 2시에는 성장 호르몬도 멜라토닌의 혜택도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러나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못 느끼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프리 레디칼이 활원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과거에는 예쁜 붉은색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유행처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든지 다 소등해야 돼요. 깜깜해야만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TV를 켜놓거나 컴퓨터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가까이 두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눈이 번쩍 띄고 제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유시첸코 대통령인데 다이옥신에 중독이 됐어요. 대통령일 때 모습과 죽어갈 때 모습이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물질 중에서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해하다라는 거예요. 산소는 두 얼굴을 가졌다. 평소에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지만 항상 이롭지는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먹고 그런 것들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기까지, 쓸모없는 것을 배출되기까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데 이때 불안정한 상태인 프리레디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에서 2%.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 것에 그 정도가 프리레디칼이 발생되는데 얘는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반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많이 생산됐을 때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 노화, 질병, 암을 유발시키고 콜라겐을 산화시켜서 피부도 빨리 늙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동맥경화나 뇌졸중이 발생되는데 뇌졸중은요. 이 혈관을 오래 몇십 년 사용하고 나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죠. 그리고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에 쓰레기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그런 게 안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또 식품 첨가물, 색소제 이런 것들이 든 그런 식품들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풍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못 쓰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정말 원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결국은 혈관이 막혀서 터지거나 아니면 막힌 상태로 더 이상 혈관에 피가 흐르지 못할 때 이렇게 뇌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또 프리레디칼은 DNA를 손상해서 암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해물질로 작동하는 것일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배기가스도 포함이 되고요. 자외선, 방사선, 농약, 살충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화학물질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도 활성산소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암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막 질른다고 하죠. 마구마구 사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요. 그러나 얼마 하지 않아서 후회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새벽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에 드라이브를 한대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후환이 두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아주 기쁜 노래를 막 부른대요. 화가 풀릴 때까지. 또 누구는 수다를 떤대요. 1시간, 2시간 전화 혹은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 이런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면 주위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투자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암에 걸린 경우도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가 체력을 상승시키는 것인데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것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서 유해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 하나는 흡연, 음주, 과식, 여기 나오네요. 과도한 운동, 과식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칫날, 생일날, 명절날, 추석이나 설 때 배가 부르륵 먹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먹을 거는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살균제, 유화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정말 좋은 음식이 아닐 바에는 소식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배가 부르면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사하는 것,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점점 많은 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SOD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또 외부에서 투여해 주는 경우는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항산화제인데 이것도 천연의 항산화제는 도움이 되는데 합성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선택하더라도 천연 비타민을 가능하면 선택하자 그거죠. 그러면 당연히 합성 비타민보다는 비쌀 거예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는다. 오히려 비타민도 약간 적게 먹는다라고 본다면 합성 비타민 대신 비싼 비타민을 사지만 매일 먹거나 많이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하거나 약간 적게 자기 몸을 보살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항산화 효소는 효소 활동을 촉진시켜서 방어 기전을 강화한다. 똑같이 감기균에 지금 노출됐어요. 이 강의실에 감기균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자고 정상적인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기가 안 들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감기가 들어요?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럴 때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항산화제가 충분히 좋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산화 스트레스에서 DNA 손상을 막아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에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잘못된 식습관인 줄도 모르고 지속될 경우, 알지만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0대부터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은 1차 식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빈대떡보다는 피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고기보다는 햄이나 소세지가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또 알게 될 거예요. 또 실내 오염은 뭐예요? 24시간 호흡하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실내 오염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내 오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에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그래서 대부분 아토피가 발생되는 것이죠. 아토피는 뭐예요? 원래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걔를 공격하는 게 우리 몸 면역체계인데 외부에서 세균이나 적군이 없는데도 얘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의 경우는 어떤 외부 물질에 접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 이럴 때 가려움증, 소양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려움증이나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5살 이하의 영아 유아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살쯤 되면 대부분 사라지거나 완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성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인들의 아토피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1% 정도였는데 최근에 산업화되면서 15%에서 20%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요. 주거 환경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있죠. 사회생활,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는 유전 질환의 일부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 중에서 한쪽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자녀의 40%에서 발생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이런 아토피 증세가 있다면 자녀의 70%에서 발생된다. 100%가 아닌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토피 발생은 유전자를 보유했다 그래서 모두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세균이나 곰팡이나 기생충 같이 과거에 이렇게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토양에서 자연 토양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적절한 자극이 있었던 경우는 아토피가 억제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깨끗이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정도로 균을 제거하면서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토피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알레르기 유발 음식, 누구는요 해산물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겨요. 고등어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겨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도 아토피 발생 요인이고요. 환경 유해물질, 방부제, 실내 오염물질, 집진드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꽃가루, 돼지풀 같은 데서 나오는 꽃가루, 먼지,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아토피가 발생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위생가설이죠. 아이들을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면 세균과 같이 미생물에 대한 자극이 없어서 면역체계가 약화된다, 불균형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토피에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아주 50년, 100년, 150년 전에 살던 아이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지만 그런 다양한 물질에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지를 갖게 되면서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면역체계는 적신호를 보내서 이것에 대응하는 균형 감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 위생적인 환경에서 그런 자극이나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아토피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은 개선하면서도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기생충 가설인데요. 과거에는 몸속에 기생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는데 그 몇십 년 전에는요, 몇 알씩 먹어야 됐어요. 그것도 배를 완전히 비우고 빈 상태에서, 위가 빈 상태에서 몇 알씩 먹었는데 요새는 단 한 알만 먹으면 금방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생충이 몸속에 있을 때는 기생충은 자기의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숙주, 인간의 뱃속에 있었다면 인간을 죽이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은 자신의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생충은 사람과 공존하면서 엘러지 물질을 피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생충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 도시를 피해서 시골로 이주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했음에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산업화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주 청정한 시골로 갔는데도 없어지는 경우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캐나다 쪽으로 이사 갔어요.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도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거기서도 계속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유전적인 소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신경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작동하면서 아토피가 발생된다. 결국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본다면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시골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왜? 기생충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위생 가설과 기생충 가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이것들을 제어하고 있어요. 물체를 태울 때 합성하거나 분해할 때 발생하는 물질 중에서 카드뮴과 그 화합물, 염소와 염화수소, 이런 질소산화물, 납과 그 화합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고요. 또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물에 함유된 물질 중에서 카드뮴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그리고 납과 그 화합물, 유가 크롬 화합물도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소와 그 화합물 이런 것들을 수질 오염할 제거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있는데 먼저 이걸 볼까요? 아까 보니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실험할 때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이런 것들로 실험을 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유해화학물질은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있는데 매해 20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서 상품화되고 있다. CFC가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제품은 유해하지 않을까요? 대체는 듣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해하다고 밝혀진 것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화학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대체해서 당장 써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체 물질이라는 것들도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대체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여러 가지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넣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관리 기준이나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또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혹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게 유해한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인데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중금속을 딱 흡착해서 끄집어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녹차, 고구마, 대표적으로 그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을 잡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식품 중에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나와 있고요. 녹차 같은 것들과 또 미역 다시마 이런 종류도 유해물질을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정보의 바다에서 베스트잖아요. 어떤 것이 유해하고 그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검색해 보면 충분히 현실에서 나와 가족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했고요. 녹음